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적 정리들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해봤고요. 그 지역사회 복지를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과 어떠한 목적들 그리고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그 운영되어지고 있는 사회복지관들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에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맞는 사례들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사례들을 실제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기본 원칙은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 중립성, 투명성 등의 8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역성은 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해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는 방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데 예를 들면 뭐 방화동에 있는 기관 저희 기관이 뭐 강남구에 있는 뭐 수서동이나 개포동에 위치한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방화동에 있다고 해서 인근의 동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방화동에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전문성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또 그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의 의무와 책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성은 실제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율성은 기관의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근거해서 자율적인 운영과 자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성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은 이제 민간기관으로 흔히들 분류를 하는데 그런 민간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과 또 다른 민간 자원들을 민간 시민단체들을 같이 통합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활용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지만 실제로 보조금만으로는 기관의 운영이나 혹은 사업 수행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치 않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 뭐 후원이나 모금 활동 혹은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재능을 기부받는 등의 형태로 자원 활용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성을 이야기합니다. 중립성이라고 하면 정치, 종교, 이윤활동 등에서 사회복지관은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종교적 편향성 혹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운영, 특히 이제 회계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들은 항상 공개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운영 원칙들을 운영의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의 사업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통칭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은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의 주민들을 우선사업 대상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의 욕구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 가족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직업이나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혹은 또 청소년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밖에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관의 사업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의 사업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사업들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9년부터 2004년도의 사회복지 사업들은 총 5개의 사업과 그 안에 31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5개의 사업은 첫 번째는 가정복지, 두 번째는 아동복지, 세 번째는 노인복지, 네 번째는 장애인복지, 다섯 번째는 지역복지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5개의 사업이 분류의 기준은 주로 대상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가 됐었고, 가정에 대한 복지는 어떤 서비스들을 할 건지, 또 아동에 대한 복지는 어떤 것들을 할 건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와 사업들을 할 건지를 제시해주고, 이 안에서 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 혹은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혹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장애인이 우선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특성화되어 있고 다수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2004년부터 2012년에는 5대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있었지만 기존의 31개 단위 사업에서 21개 단위 사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감소되었다는 거고, 10개의 사업이 감소된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던 기능들을 다른 시설들, 예를 들면 뭐 다문화 지원 가정지원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관되는 그 내용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21개, 최소 21개의 사업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2004년도부터는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다소 이 영역 구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교육문화, 자활사업의 5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역사회 보호 사업은 지역사회 저소득계층 혹은 취약계층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주거나 또 정서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지역의 복지자원들을 네트워크하고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교육시키고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양성시키는 그러한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문화 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성인들에 대한 어떤 기능교육이나 문해교육 등의 교육문화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활사업은 이제 직업기능훈련들이라든지 이제 실직자나 구직자 혹은 경제적 취약계층들에게 직업기능훈련을 시키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활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들로 5개 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5대 사업에서 3대 기능으로 다시 재편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실제로 지역사회 욕구의 중심으로 하고, 또 지역사회복지관이 잘 할 수 있는 사업들, 지역사회복지관이 해야만 하는 사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관리 기능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기능, 세 번째는 지역 조직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12년에 있었던 5개의 사업들이 서비스 5개의 사업들 중에서 지역사회 보호사업, 가정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은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혹은 가정의 어떤 복합적이고 심각한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또 적절하게 개입하고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나 자원을 연계해서 이 가정 혹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소 세분화된 기능으로 제시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3대 기능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3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실제 그 구성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들이 수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관리 기능은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3단계 3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들은 이 분야 혹은 이 각각의 영역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사례 발굴, 서비스 개입, 서비스 연계라는 것들이 체계적인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의 다양한 역동들이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굴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와 혹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서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사례 개입은 그 계획되어진 서비스 진행 방식들 혹은 과정들의 어떤 사례를 개입하고 이들에 대한 문제나 욕구에서 개별 과정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 자원들도 분명 있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연계해서 이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서비스 혹은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까지를 사례관리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 기능은 집단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단 개인 혹은 이 개인이 속한 가구에 대해서 통합적인 접근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의료적인 문제가 있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3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개입해서 혹은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개입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속한 가정과 혹은 이 가구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사업의 방향성들을 맞춰 나가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기관에서 실제로 사례관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시를 든 사진인데요. 실제로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통합 사례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 팀의 사회복지사들이 한 가정의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두고 어떻게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계획을 수립한 것들에는 어떠한 자원들이 있으며 그 자원을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좋을지를 개인의 판단이 아닌 이 전문가 집단인 사회복지사들의 사례관리 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수렴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예를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렇게 수립된 모든 케이스, 그러니까 모든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사례 회의를 통한 사례 관리 개입 계획을 수립되어진 그 계획대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은 자원 연계, 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실제로 단순히 자원봉사자나 다른 보조 인력들이 물품을 단순히 전달하는 거 성격이라고 하면 보조 인력들이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돌아오면 훨씬 더 일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저희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한해서는 실제로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가정의 어떤 근황들이나 또 정기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혹은 개입 계획대로 잘 서비스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이것들이 삶의 변화에 어떤 효과성과 영향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일상생활을 점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능은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의 큰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족 기능 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기능 강화는 가족 관계를 증진하고 가족 기능을 보완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사업들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부양가족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 증진 사업의 경우에는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부부 프로그램 혹은 부모 자녀 프로그램 혹은 뭐 13세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가족 간의 소통 기능 혹은 가족 간의 유대 기능들을 강화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 기능 보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벌이라든지 또 혹은 또 한부모라든지 이렇게 부모의 역할들 혹은 가정 내에서 역할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현대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가족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가족에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적인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게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 혹은 진로 설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적 개입을 통해서 가족 기능을 보완하는 목적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가정 문제 해결 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장애나 혹은 그에 준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개별 클라이언트 혹은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심리 치료든 신체 혹은 심리적인 치료적인 접근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지속적인 상담들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을 지원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부양의 능력이 약하거나 부양의 능력이 없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형태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또 개발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좌측 상단의 사진은 부모 교육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 혹은 내 남편, 여기 보시는 다 여자분들만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역할 혹은 남편과의 관계 혹은 자녀와의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이 참여자들의 또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서 가족관계 증진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고, 우측 사진은 가족관계 증진의 가족 캠프, 그러니까 뭐 내 지인들과 혹은 내 가족들과의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캠프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또 이웃 상호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기회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하단 좌측 하단에는 문화축제에 대한 사진인데요. 문화축제라는 것들은 기본 이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일시적인 활동들이 아니고 정기적인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쭉 연습해 왔고 기량을 향상시켰던 것들을 축제라는 장을 통해서 또 그 다양한 본인의 부모님들 혹은 다양한 학교 선생님들 혹은 친구들 간에 나의 이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보여내는 것 자체만으로 성취감과 상호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효과성들을 보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가족 문제 해결 및 보완을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이제 미술치료,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미술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질 때 전체적으로 가족의 기능들이 강화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호 사업은 주로 이제 저소득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식 서비스, 보건의료,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혹은 또한 정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특히 이제 취약계층,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보건의료나 경제적 지원 서비스는 의료적 접근성들이 떨어지는
어르신들 혹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의료적 접근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후원금, 후원품들을 전달하는 사업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정서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혹은 정서적인 외로움들을 느끼지 않게 혹은 일상에서의 불편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들 혹은 서비스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저희 기관에서 그 60세 이상의 결식의 우려가 있고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식을 제공하는 급식 서비스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 우측 상단에 있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에 하나로 건강 체조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가 있고 전문 강사가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조법들을 같이 강의 형태로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좌측 하단에서는 이제 후원품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원품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개개인들에 대한 모금 혹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에 대한 모금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혹은 취약계층들에게 그때 필요한 적절한 후원품들을 구매 혹은 후원받아서 또 전달해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에 이제 나들이를 즐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거리 나들이 가시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조금 쉽지 않은 일인데요.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자주 이런 정서적 환기 그리고 또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또한 또 지역 주민들의 모금이나 또 여러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들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 중에서 교육문화의 기능입니다. 교육문화는 아동, 청소년, 성인 혹은 노인들에게까지 기능교육 혹은 여가 문화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제공되어진 기회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교육을 하는데 이제 만들기 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고 또 성인 기능 교실 중에서는 노래 교실이 아주 큰 인기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노래 교실 오시려고 아침부터 막 꽃다 한잔 하시고 화장하시고 오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또 노래도 하시고 같이 노래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한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문화 활동으로 해서 집단활동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종이접기라든지 나를 표현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우울감이라든지 또 혼자 고독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지막 사진은 이제 마을 음악회를 주최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대단지가 위치해 있는 임대단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인데 지역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지역 음악 단체들과 연계해서 1년에 2번씩 음악회를 하고 있고 이 음악으로 또 많은 또 위로도 받고 또 이 음악회를 보러 오는 그 주민분들 간의 또 소통도 자연스럽게 촉진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활 지원이나 기타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직업 기능 훈련이나 취업 발전, 직업 능력 개발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요즘에 고용 지원 센터라든지 아니면 자활 대상층들은 지역자활센터 등의 이제 전문적으로 이 취업이나 직업 능력 개발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그 기관들에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저희는 지역에 적절한 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알선시켜드리거나 혹은 연계시켜드리는 정도의 역할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대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이고요. 지역 조직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조직화 기능은 복지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지 네트워크는 지역의 특정한 이슈 혹은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회복지기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 혹은 자원들을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민조직화는 사회복지는 이제는 계속 시혜적이거나 자녀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주체적인 복지의 성향들로 계속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업의 성격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 스스로 또 이 조직된 힘으로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문제들을 알려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집단의 힘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민조직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개발 및 관리는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자 혹은 후원의 욕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어떤 자원들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고 살리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자원개발 및 관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좌측 상단에는 이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주민공청회 사진입니다. 요즘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 주민들의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성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거에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낸 의견이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지 혹은 실천 가능성들을 가질지를 고민하고 그 방향성을 함께하고 제시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사업의 방향 그 변화가 주민공청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교육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능적인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보다는 주민들의 지역의 이슈 혹은 교육, 뭐 환경 이런 부분들의 교육들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실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지역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좌측 하단에는 육아 품앗이를 하는 주민 조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육아를 할 때 겪는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또 공동의 육아를 함으로써 조금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또 이 안에서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들, 이 안에서의 부모들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또 나아가서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또 실천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조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원개발 및 관리의 하나의 형태로 이제 바자회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혹은 뭐 지역 사회복지기관들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 바자회나 1일 오프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역에 어떤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모아내고 또 이런 것들을 바자회나 1일 오프나 이런 것들 큰 규모의 행사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복지관을 알려내는 홍보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모금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형태로 바자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